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본 강의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 위에서 적었지만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그 방법의 하나일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혼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도 양해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9.11 테러는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살 테러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건 먼저 테러를 위해 특별한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비용 면에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거나 운반하다가 적발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통 비싸면 좋잖아요. 그래서 싸면 좀 안 좋고 좋으면 비싼데, 자살 테러는 싼데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여기 글에서에 나와 있네요. 자살을 각오하기 때문입니다. 즉 뭐다? 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지극히 작은 집단도 미국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 얼마든지 테러를 감행하고 플러스 성공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테러를 더 쉽게 감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이런 사회의 탈영웅성, 그러니까 영웅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것과 대조되는 그들의 영웅적 심성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테러리스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하는 지극히 작은 집단들은요, 테러 조직들이겠죠. 작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글씨가 적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이 영웅성은요, 희생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웅은 지력이나 체력이 특별히 뛰어난 것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력과 체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영웅이냐 하고 볼 때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겁니다. 뭐 물론 영웅이면 대체로 지력과 체력이 뛰어날 가능성에서 느낌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영웅이 영웅인 것은 어디까지나 희생을 각오하는 그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영웅은요, 바로 희생 정신 때문에 영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 그 희생을 위한 목적은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거든. 이번에 답 나왔죠. 그래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것을 상인의 태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웅이 상인과 다른 점은요, 누가? 여기선 당연히 영웅이겠죠. 영웅이 죽어서까지 이루려고 애쓰는 그 목적이 바로 공동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은 상인을 경멸합니다. 알겠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듬해 룸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좀 소주제랑 똑같은데, 그래서 독일이 서구,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당시 독일은 서구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파악해야겠죠. 이 전쟁을 존 바르트겠지. 잘 찾아다녀요. 그는 단지 국가 간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간주하지 않고
각 문화나 세계관이 살기 위해 벌이는 투쟁으로 간주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이라고 여겼어요. 단지 약육 강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는 다시 누구나 존바르티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점 주인과 상인의 나라인 영국과 프랑스 공화국은 서구 문명 1789년의 이념 상업적 가치를 대변하는 반면 영웅의 나라인 어느 나라? 독일. 자기 나라죠. 더 높은 이상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아까 말한 거. 영웅은 뭐랑 관련이 깊다고? 희생정신과 관련이 깊대요. 그러니까 영웅의 나라인 독일은 희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제가 상식을 말해드리자면 1789년의 이념이 뭐냐?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거 그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할 수 있어. 프랑스 대혁명은 좋은 건데 어째서 저 존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걸 부정적으로 말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상식을 얘기해주면 1870년에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1871년에요. 독일이요. 승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1789년 이후 프랑스는 민주주의 확립이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독일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존 바르트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요거를 약간 나약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원래는 독일이랑 프랑스를 놓고 보면 프랑스가 더 강한 나라였거든. 독일은 약한 나라였고. 근데 프랑스 혁명이 있은 후 요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독일이 프랑스를 이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내리짐작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존 바르트 외에도 당시에 많은 독일 사상가들, 그러니까 존 바르트 플러스죠. 상인의 심성을 경멸했습니다. 왜냐? 삶에 집착하고 위대한 이상을 위해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등은 슬쩍 피하고 삶의 비극적 측면을 부정하는 비겁한 부르주아지의 태도. 앞에서 말한 것들, 요 1, 2, 3, 4가 비겁한 부르주아지의 태도죠. 이것을 그들 누구? 요 사람들입니다. 역겹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아마 저 독일 사상가들은 지금의 우리를 역겹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에 집착하고 희생할 생각하지 않고 갈등은 피하고 삶의 비극적 측면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쵸?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또한 민주적인 평범함에 대한 거부감이기도 했습니다. 뭐야? 민주적인 평범함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죠? 영웅이겠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을 반드시 영웅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겁니다. 봐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평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그들은 서구에 아까 앞에서 소개한 어디? 영국과 프랑스의 천박한 부르주아적 태도의 온상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항하는 자신들, 누구? 독일이겠죠. 영웅적 문화를 예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찬을 했는데
독일 지식인들이 경멸했던 이와 같은 영웅적이지 못한 상인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은 오늘날은 어떻다? 독일, 일본, 한국,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나라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서구화된 비서구 산업 국가들 대표적인 나라는요, 한국, 일본, 대만, 플러스 알파 엄청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이고요. 그들은 어쩌면 민주주의적 가치를 어떤 나약함이라든지 비겁함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어떤 영웅적, 탈영웅적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현대 서구 산업 국가들은 현대 서구화된 산업 국가들은 이쪽에 속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거. 자, 영웅적 도발, 탈영웅적 전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소주제에서 영웅적 도발을 하는 쪽은 누구일까요? 아니 모르지, 읽어봐야지.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서구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구의 국가들 플러스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인 국가들이겠죠.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인 국가들일 겁니다. 요 세 개가 보이는 건요, 탈영웅성이 즉 희생정신의 감소, 요거는요 군사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등장입니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전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영웅이 탁 나와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웅이 쇠퇴하기 시작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뭐가 나오고 쇠퇴했을까요? 영웅이 쇠퇴하기 시작한, 뭐가 나오고 쇠퇴했을까? 뭐가 나오고 쇠퇴했냐면요, 총이 나오고 쇠퇴했어요. 총. 그럼 총 이전엔 어떤 병기가 있었냐? 칼, 창, 활, 도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병기를 일반적으로 냉병기라고 불러요. 냉병기. 차갑다 이거야. 왜? 화약을 안 쓰니까. 화약을 쓰지 않으니까 차갑다 이겁니다. 근데 이 냉병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용자의 숙련도가 파괴력과 비례합니다. 비례. 예를 들어서 제가 활을 살살 당기면요, 여러분들을 조준해도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아요. 완전 살살 당기면 툭 해가지고 탁 맞으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내가 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너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방아쇠 진짜 천천히 당길 거거든. 방아쇠 천천히 당기면 총도 스앙 하고 나가가지고 총알도 샥 나가니까 너네가 안 다칠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죽겠죠. 왜냐? 총은요, 사용자의 숙련도와 파괴력 사이에 관계가 좀 적어요. 뭐만 관계가 있어?
정확도 정도만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웅이 쇠퇴하기 시작하게 만들었는데 이 경향에 정점을 찍은 거, 영웅의 종말을 부른 게 바로 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웅은 없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핵미사일 버튼 안 누르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핵미사일 버튼 안 누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이렇게 핵 버튼 안 누르는 사람이 많아야 돼. 막 핵 버튼 누르는 사람들 많잖아. 막 푸틴 같은 애들 많잖아. 그럼 박살 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세계는 멸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도시적 삶의 팽창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핵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핵이 무서운 이유가 뭐야? 핵은 떨어지면 이 반경에 있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요. 모조리 잿더미가 돼버려요. 모조리 잿더미가 돼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역대 가장 인구의 도시 집중률이 높아요. 그리고 도시 의존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핵이 떨어지면 죽을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을 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밀집을 해서 살아가요. 근데 심지어 미리 알았다? 이 사람들이 각자 도망갔다?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사람들은 평생을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핵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되어 버리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편의점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그쵸? 이런 도시적 삶의 방식이 확산되고 어때요? 도시의 고장 가능성과 파괴 가능성이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뭘 선호하게 되는 거야? 협상을 선호하게 되는 거야. 어떤 길? 도시가 파괴되지 않는 길. 그리고 셋째는 인과학적 변화인데 요건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대규모의 인적 손실을 꺼리게 됐어요. 옛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옛날엔 많이 나오고 많이 죽었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제는 사람이 많이 죽지도 않지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전쟁 수행의 방식에서 탈영웅성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뭐다? 미사일 버튼 누르고 승리하는 애보다는 상대랑 내가 미사일 버튼을 안 누르게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웅적 전투에 따르는 리스크가 이 세계의 특정 지역, 어디? 넓은 의미의 서구 국가, 서구 국가들에서 지나치게 높아진 거야. 이걸 우린 뭐라고 말해요?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로게이트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바타 알 거예요. 아바타. 이 아바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희생 없는 전쟁. 최근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뭐 드론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전쟁용으로도 막 나오고 있어요. 드론이 터진다고 사용자가 죽지 않죠. 그래서 얘는 탈영웅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포인트. 바로 이 포인트. 즉, 넓은 의미의 서구 세계가 보이는 탈영웅성은 요 서구 세계와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요 사람들의 영웅성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들, 누구? 테러리스트들. 그들은 자신들의 호전성, 호전성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전쟁을 선호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특성을 이루는 말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요, 약간 전쟁을 좋아하는 이라고 하면 너무 광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질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전성과 영웅성이 서구인들의 탈영웅성에 대해서 무기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무기가. 그래서 우리 오사마 빌라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군의 고민은 어떻게 싸우도록 설득할 것인가 이겠지만 우리 테러리스트들의 고민은 줄 세우는 게 고민이다 이거야. 뭐다? 누가 먼저를 고민한다 이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누가 먼저를 고민한다 이겁니다. 똑같지만 다르죠. 여기 위쪽은 뭐예요? 먼저가 손해. 근데 아래쪽은 뭐예요? 먼저가 뭐 이득.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의 영웅성이라는 녀석은 이 발전한 사회들의 탈영웅성에 대해 비대칭적 우월성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다? 영웅성은 미안합니다. 영웅성은 탈영웅성에 대해서요. 비대칭적 우월성을 갖는데요. 그래서 비대칭적 우월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의미하는 바가 뭘까? 포인트는 결국 뭐다? 희생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죠.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하면 어때? 공격 후에 탈출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성공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진다. 우리 이건 언제 봤죠? 아까 1문단에서 비슷한 내용을 봤을 겁니다. 테러리스트의 영웅성이 가지는 비대칭적 우월성이 근데 이런 전술적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 전략을 뭐라고 하고 전술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자, 알아서 답해보세요. 질문에 답하고 싶으면 멈춰. 전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택틱이라고 합니다. 전술은 스트래러지라고 해요. 스트래티지.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이게 전쟁의 승리가 목적인 방책이에요. 전술은 뭐냐면요. 전투의 승리가 목적인 어떤 기술이나 방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전술적 차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여기서 전술적 차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테러의 성공 5월 실패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테러는 테러리스트 입장에선 전투입니다. 테러는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전투예요.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전투 아닙니까? 이 전투를 성공하면 어때? 성공하면 yes. 실패하면 no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것도 yes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좀 헷갈릴 거야. 가보겠습니다. 그들, 누구들? 잘 따라와야죠. 테러리스트들이죠.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웅성이 상대편의 영웅적이지 못한 방식을 경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아까 누가 그랬듯이? 독일이 그랬듯이. 즉, 죽기를 각오하는 것 자체가 그 목숨을 돈이나 정치적 양보를 통해 사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게 된다 이겁니다. 우월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힘들 때 자살 공격을 택했는데 너희는 인질 같은 거 잡히면 돈 가지고 구걸하지? 돈 가지고 평화를 구걸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인질을 샀을 때 그 협박을 한 측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 많아서 부럽네. 쟤들 방식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다. 뭐다? 너희는 역시 그렇게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놈들이다. 라고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적 승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폭탄 테러를 시도했다는 자체에서 상징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죠. 나는 목숨을 걸었다 라는 어떤 상징성과 그리고 플러스 뭐? 너희는 못하지? 라는 측면에서 도덕성의 승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6번에 답이 됐을 겁니다, 아마. 자신들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효과는 충분해요. 충분해.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이미지 차원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 봐봐. 내가 예를 들어 아랍인 테러리스트라고 치자. 그러면 이 아랍인 테러리스트가 이란에서 테러를 하는 것과 인천공항에서 테러를 시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기사가 많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인천공항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란에서 성공한 테러와, 자 봐봐, 이란에서 예를 들어 성공했는지 모르고 인천공항에서 성공했는지 모르는 테러라고 할 때 인천공항에서 한 게 기사가 더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에서 성공했고 인천공항에서 실패한 테러라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기사가 많이 날까요? 인천공항이겠죠. 왜냐? 이란에서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 테러는요, 서구 사회에 초대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때? 인천공항 한가운데서 코트를 열어 제꼈을 때 폭탄이 나와야 이 이미지 차원의 전쟁에서 초대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하면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아랍인들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비켓을 드는 것과 폭탄을 두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기사가 많이 날까?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폭탄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런 폭탄 테러를 했어.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났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요거를 순수하게 승리로 받아들여요? 아니죠.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쯧쯧쯧 이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인천공항은 뭐랬냐 하면서 공항 욕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랍인 혐오 막 이런 걸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어느 것도 서구 사회의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응? 왜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막 찌찌찌 공항 욕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구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 승리 아니죠. 근데 아랍인 혐오한다. 그럼 테러리스트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것이 그들의 본심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아랍 지원 중단으로 연결이 된다? 만약에? 이러면 결국
아랍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테러리스트에게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영웅적 도발과 시위에 탈영웅적 사회는 혼란스럽게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뭐? 승리의 길이 더 멀어지는 거야. 그쵸?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죠. 피켓 뜨는 것보다 폭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원래 안 적는데 적어보겠습니다. 영웅성이 테러리스트에게 아주 꿀 같은 걸 줍니다. 어떤 거? 비대칭적 우월성이라는 걸 주고 있어요. 왜? 실패해도 성공이니까. 그러니까 비대칭적이죠. 실패하면 실패여야 서구사회랑 대칭적인데 성공하면 땡큐고요. 실패해도 세모, 5월, 동그라미 상황인 겁니다. 이러니까 환장을 하죠. 이러니까 환장을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1차적으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죽음이 오히려 구원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뭐가 바뀌었죠? 제가 중간에 끊었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면 갑자기 홉스와 스피노자 같은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나와요. 얘들은요, 인간을 포함한 자연 속의 모든 개체들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자신의 상태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코나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코나투스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것, 뭐? 코나투스. 매번 얘기하죠. 놓치지 말라고. 그것을 그들은 어디까지나 모든 개체의 본성적 경향으로 이해했지 그 어떤 의지적 노력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숨쉬기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 가끔 숨쉬기 수동으로 바뀌잖아. 하지만 그게 계속 가지 않잖아요. 막 수동으로 바뀌어서 막 빡치는데 막 이래도 어느 순간 또 자동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계속 살아있으려고 한대요. 그럼 이걸 인간으로 바꾸면 뭐예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죽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를 줄여서 지금 자기 보존의 욕구라고 풀고 있어요. 이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자기 보존의 욕구를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한 건요, 근대 국가의 기원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 즉 살기 위한 선택의 결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전제는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자 1번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2번은 뭐다? 국가를 만든다. 이게 근대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 근대 국가를 만드는 이유는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니까 살려고 국가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 이러한 이론적 기획, 근대 국가 이론이죠. 이걸 방해하는 게 생겨. 자살이야. 왜? 자살이 뜻하는 건 그거거든요. 어떤 인간은 죽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요거야. 자, 정리가 됐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자살을요, 세 종류로 구별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쌀라 한 경우처럼 첫 번째는 겉보기에 자살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타살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마동석이 제 손목을 갑자기 부여줍니다. 그 다음 마동석이 그 상태로 심장을 찔러요. 근데 마동석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찔렀으니까 이건 자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가 이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독배를 들고 죽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경우처럼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상황에서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경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착각이죠. 착각 상태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주장하고자 한 것은 인간이 타인에 의해 강제되었거나 첫 번째 거겠죠. 미신적 종교의 환각에 빠진 경우.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이걸 말한 이유가 뭐야, 결국. 인간은 자살을 택하지 않는다. 뭐 한다? 당한다. 자살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 저 두 번째 경우, 세네카의 경우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상황에서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경우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 번째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사는 것이 죽음만 못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명예 같은 거예요. 명예 같은 거. 어떤 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그걸 택한 거예요. 치욕스런 삶보다는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 겁니다. 이게 뭘 지킨다고 본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지킨다고 본 거예요. 저 세네카라는 사람이 참고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로마 네로의 스승이에요. 네로의 스승. 네로 황제. 근데 이제 네로 황제가 막 도시에 불 지르고 막 나쁜 짓 하니까 자꾸 하지마 하는데 듣습니까? 폭군이 왜 폭군입니까? 남의 말 안 들으니까 폭군 아니야. 근데 남의 말만 안 들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말 안 듣고 하는 짓이 아주 폭력적이니까 폭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저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택한 경우라서 이건 약간 옛날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 두 번째. 근데 이 두 번째의 의미가 이제 뒤에 가면 조금 변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시켜봅시다. 그래서 여덟 번째 보면 자살의 불가능성. 자살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 좀 제가 적어놨죠. 요거는 흡스나 스피노자에게는 국가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 왜? 제가 아까 말했죠. 모든 인간은 살고 싶어 한다. 그게 본성이다. 라고 말하려면 자살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요것 때문이죠. 국가의 성립은 모든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 모인 결과이다. 라고 설명하고자 한 스피노자와 홉스는 사람들을 기꺼이 죽게 만들 수 있는 종교 같은 거는 자연 상태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국가 상태에서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근대 사상가들은요. 국가를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국가를 넘어서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국가 상태에서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왜? 국가가 최고니까. 자, 그 이유는 뭐냐? 죽으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종을 시킵니까? 왜? 국가는 살려고 하는 사람의 집합체였기 때문.
국가는 살려고 하는 사람의 집합체야.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해도 저 대학 갈 마음이 없는데요. 선생님들도 말문이 팍 막히잖아. 기꺼이 저 대학을 안 가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학이라는 프레임으로 복종을 시킵니까? 그쵸? 자, 근데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글쓴이가 좀 해석을 달리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 볼 게 있어.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어떤 상황? 생활의 비참함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세상이 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9번 글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릴 건데 밑줄도 많이 안 칠 거예요. 사이드라는 청년이 이제 평범한 팔레스타인 청년의 이름이 이제 사이드예요. 사이드. 이름부터 사이드야. 근데 이 순교자가 뭐냐 하는 거야. 여러분, 순교자가 뭐예요? 순교자.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글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이드가 순교자가 된 이유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뭐냐? 사이드가 순교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야. 그쵸?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자신을 위해서라고 적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순교자를 택하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이나 죽음이나 또이또이 하거나 오히려 죽음이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야? 이 이유 때문에 에이씨 그냥 순교자의 길을 택했는데 그러면 뭐까지도? 어머니와 동생까지도 챙길 수 있어. 개이득이지.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걸 택하는데 이게 딱히 중요한 게 없어. 이거 말고는. 코란이 약속한다는 그 보상 뭐예요? 이슬람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쵸? 단지 뭐해? 그는 죽음보다 못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뭐? 엄마와 동생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천국이 펼쳐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엔딩 보면요. 새하예요. 새하였습니다. 천국이 펼쳐진다고 해서 막 날개 달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새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약간 비유적이죠. 굉장히. 보통 우리가 하얀 거 천국, 검은 거 빨간 거 지옥 막 이러잖아. 그래서 천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단 보겠습니다. 10번 문단. 자, 체첸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어느 극장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 다뤘다시피요. 만약에 체첸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체첸 지방에 극장을 점령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걸? 경영권 분쟁인가? 이럴 거 아니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 점령해야 되는 거야? 러시아 모스크바에 점령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임팩트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체첸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 사람?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정치적 어떤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12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놀라게 한 건 여기에 다수의 여성들이 이제 가담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대부분은 20대 초반이었대요. 이들을 사람들은 검은 미망인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미망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잘 쓰진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 미망인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미망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닐 미자야. 망한 게 아닌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야? 아직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남편을 안 따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야. 뜻이 안 좋다고 해서 단어에 숨결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여기는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과부라는 말을 적으면 어감이 안 산단 말이지. 검은 과부 이러면 막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결혼 제가 시켜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좀 빡세고 과거의 표현이지만 미망이라는 표현이 또 어울린다 이겁니다. 좀 그 비참한 처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은 누구? 검은 미망인이죠. 잘 파악해라. 이들은요 부모를 잃은 채 성장했거나 전쟁 중에 남편,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플러스 그들은 누구라고? 검은 미망인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막 이런 거 일상적으로 목격하고요. 막 직접 겪으며 살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삶이 죽음보다 크게 낫지 않다 이겁니다. 어디 나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삶이 당연히 낫다고 생각하잖아. 대표적으로 뭐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삶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자살 테러 같은 건요. 그저 끔찍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뿐이야. 하지만 죽음이 오히려 구원인 삶도 있고 죽음이 삶보다 훨씬 나은 선택인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사이드의 사례를 봐도 알겠죠. 사느니 그냥 이렇게 뻥 하고 말지.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야. 제가 일반에서 사반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좀 잔인한 예시긴 한데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싫어해도 내가 너무 살고 싶으면 당연히 걔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걔를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해도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맞죠? 근데 반대로 나는 쟤만 죽으면 내가 죽어도 좋아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확률이 좀 낮아도 가는 겁니다. 왜냐? 시도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근데 확률이 낮아도 한번 질러보는 게 낫거든. 그쵸? 어쩌면 쟤도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와 그들 우리 서구 사회 기반의 사람들과 우리 테러리스트들 사이에 생각의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나 홉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뭐예요? 결국 국가는요 최소한 죽음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뭐다? 자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삶이 죽음보다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했죠. 내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결과는 무조건 0킬 0데스입니다. 근데 내가 1데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요건 N킬이 됩니다. N은 0이 될 수도 있고 엄청 많이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조건은 누구의 조건이에요? 아까 봤던 사이드라든지 아니면 검은 미망인 같은 분들이겠죠. 삶의 조건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저 규범적으로 자살하지 마 이러는 거는 무용해요. 첫 번째 쓸모가 없어요. 왜? 도움이 안 되잖아. 두 번째 비윤리적이에요. 왜? 도움이 안 되잖아. 아니 밥을 막 4일 5일 굶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같으면 뭘 해줘야 돼? 밥 4일 5일 굶는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 밥 굶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럼 이 사람한테 여러분 빵 주겠죠?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격려를 해주면 된대요. 됩니까? 안 되죠. 무조건 여기가 이기죠.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내 조언이 아니라 빵이거든. 근데 그 비참한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내가 자살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 개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쓸모없어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쓸모없어요. 비윤리적이에요. 왜? 도움을 안 주니까.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빵은 안 주고 말이야. 죽지 마. 막 이러고 있어.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어때? 비윤리적이죠. 무용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냥 질문으로 마무리를 끝맺고 있습니다. 과연 죽음보다 못한 삶은 어디서 올까요? 분들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해봤는데 참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조금 수업이 재미없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홈타이지 또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